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의 오랜 과거부터 최근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에 닿을 수 있었는지 저도 다시 떠올려 보면 믿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극적인 과거와 반대로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고 자유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죠. 저에게 일어났던 믿기 힘든 일들을 천천히 적어볼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개구쟁이 남자아이였습니다. 딱지치기를 좋아하고 팽이게임을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고 여자애들이 놀고 있으면 옆에 가서 놀리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였죠.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놀이터에 와서 부를 때까지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기도 했고요. 매일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개구쟁이인 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2살 많은 제 형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맨날 형을 쫓아다녔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형이랑 항상 함께 했고 형이 놀이터에서 놀면 따라서 놀고 형이 친구 집에 가면 따라서 갈 정도였습니다. 형도 그만큼 저를 아꼈으니 가능한 거였죠. 형은 저와 다르게 차분한 성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새로운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만화 카드가 나오면 다 형한테 물어봤었죠. 그래서 형이 더 든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듬직한 형을 믿기에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10살이 됐던 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그때 저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제가 실내화인가 실내화 주머니를 잃어버려서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칠칠맞게 맨날 잃어버릴 거면 못 나가게 할 거라면서 외출 금지를 시키셨죠.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놀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한테 혼이 나고 외출을 금지당했던 거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않으면 안 되는 무한 에너지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장 보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금방 올 거니까 준영이 너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마. 알겠어? 네. 이따 비도 온다니까 괜히 나갔다가 또 옷 다 더럽히지 말고 꼭 집에 있어. 네, 알겠다고요. 몰래 나갈까 말까 수천 번, 수만 번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 다녀오시는 동안 최소 30분은 나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이라도 놀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준영아, 뭐해? 형, 나 엄마가 나가지 말래. 그래, 아쉽다. 오늘 형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버스? 어디 가는데? 형 친구가 지난주 주말에 가족들이랑 엄청 큰 공원에 다녀왔대. 거기 가서 축구하고 오려고. 아참, 거기 다람쥐도 있다더라. 나도 갈래. 나도 다람쥐 보고 싶어. 버스 타고 싶어. 따라갈래. 제가 그때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집에 차가 없고 학교도 다 걸어서 다녀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는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멀리 나가서 축구하고 다람쥐까지 본다니 나가고 싶어 근질거리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형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형 뒤를 졸졸 쫓아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형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이랑 저까지 포함해서 7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찌나 신나던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가득 담았습니다.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버스에서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 친구의 말대로 엄청 큰 공원이 나타났고 저희는 거기서 신나게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살하고 10살은 고작 2살 차이지만 체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면 제가 형들한테 밀리고 치이기 바빴습니다. 결국 형들이랑 축구하다가 힘들고 재미도 없어서 한쪽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다람쥐가 있더라고요. 다람쥐는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로 재빠르게 올라가길래 신기해서 나무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려왔는지 저 멀리서 부스럭대며 귀엽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다람쥐를 쫓았습니다. 쫓고 또 쫓고 인사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숲 한복판에 서 있더라고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단 숲에서 빠져나가야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형을 막 불렀습니다. 목청껏 불러도 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숲을 어찌저찌 빠져나와 공원도 빠져나오고 큰 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익숙한 버스가 보였습니다. 제가 타고 온 버스랑 번호가 같은 버스였습니다. 저는 저걸 타면 당연히 집까지 가는 줄 알고 버스에 혼자 올라탔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까지 야무지게 내고 혼자 버스를 탔더랬죠.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긴장한 마음이 풀렸는지 저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얘, 집에 가야지.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밖은 시커맸고 불 켜진 버스 안에 저랑 운전기사 아저씨만 있었습니다. 얘, 버스에 혼자 탔지? 집에 가는 길이었니?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까?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 순간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집 알려주면 안 된다는 어머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나쁜지 구분할 줄을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 여기 바로라고 거짓말하고 버스에서 얼른 내려서 도망쳤습니다. 버스에 달린 시계를 슬쩍 보니까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뭐하니? 네? 저 집에 가고 있는데요. 어머 그렇구나. 춥지 않아? 외투도 안 입고. 이리 와. 아줌마 차 따뜻해.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아이고 어떡해. 벌벌 떠는 것 좀 봐. 아줌마 차에 따뜻한 코코아도 있어. 그것도 줄게. 제가 뭐라 거절할 틈도 없이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 갔습니다. 분명 아줌마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 심리가 아저씨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었나 봅니다. 따뜻한 코코아도 있다니까 더욱 제 마음이 움직였죠. 저는 그냥 아줌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고 운전석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저에게 코코아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아마 수면제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는데 차가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어디까지 가요? 응, 깼구나. 다 왔어. 네. 저는 당연히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굽이굽이 산 같은 곳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뜬금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특별한 간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두꺼운 대문이 저희를 반겼죠. 어둠만이 가득한데 누군가 앞에서 손전등을 비추더니 두꺼운 대문을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그 안을 스르륵 들어갔고 다시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저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건 다 신의 뜻이란다. 운명을 거스르는 건 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인 거야.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지. 너는 사탄이 되고 싶니? 그게 뭔데요? 아줌마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제발요. 무서워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아줌마도 사탄이 되기 싫어. 아줌마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미소를 띄었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위협을 가하거나 겁을 주지 않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 그 장소, 그 아줌마, 운전하던 아저씨까지 다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줌마도 아저씨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건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상한 곳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엔 저 같은 어린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밖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듯이 대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검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혹시 그 종교가 특정될까봐, 그러다 혹시 제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상세하게 적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건 그곳은 정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무슨 주문 같은 기도를 하고 의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지내는 방에 한두 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무슨 짓을 꾸밀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있는 방에서 생활하면서 아침 밤마다 사관이라는 사람이 인원수 체크를 다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사관이라는 사람은 덩치가 엄청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조폭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어른들은 다 자의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애초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형이랑 누나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힌 일이 있었는데 잡히고 한 일주일 정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는 말도 못하게 초췌했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했는지 냄새도 정말 많이 났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도망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저 같은 어린애들은 온갖 잡일을 했습니다. 보통 청소를 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헌금을 걷기도 했고요. 그 건물을 다 청소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었을 테니 저처럼 어린애들 잡아다가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제 또래 정도였습니다. 어린애들이 잡아두기 편하긴 했겠죠. 여자, 남자 상관없이 모두 머리를 짧게 깎아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하다가 나중엔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맨날 애들 붙잡아두고 이상한 말 해대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운명은 이럴 운명인가 보다. 여기에 올 신의 뜻이었나 보다 하면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6살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초등교육도 못 배웠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분이 밖에서 선생님을 했다고 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지 학원 선생님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소설책, 수필 이런 책들을 여러 권을 들고 왔었고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정확하게 쓰거나 제대로 된 맞춤법은 몰랐거든요. 그때 책 읽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라는 분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혼자 안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아무튼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맨날 두리번거리고 안절부절 하세요? 준영아,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요.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준영아, 나는 여기 수도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이곳에 있어. 혹시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저씨를 도와주면 우리 같이 여길 빠져나가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세뇌당해 있던 저는 여기가 내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혹시 사탄이 아닐까 생각했죠. 선생님이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매일같이 저를 이해시키고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기 납치되었구나 라는 걸 다시금 자각할 수 있는 계기였죠. 무슨 첩보 영화같이 보이겠지만 저와 선생님은 탈출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은 이미 완전히 그 종교에 세뇌된 상태였고요.
저희는 나름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의 목적은 돈이니까 돈을 구해오겠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곳에서 빠져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쪽도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구해올 건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관리직에 사람을 한 명 붙이거나 아예 못 나가게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는 계속 수도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시가 되지 않은 산 뒷길로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봄이 되기 전 마지막 추위를 뚫고 저희 셋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내분을 질질 끌면서 달렸습니다.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아내분은 뛰다가 멈추다가 소리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범죄가 없듯이 완벽한 탈출도 없었습니다. 곧 사관이라는 사람 여러 명이 저희를 쫓았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발을 더 빠르게 굴렀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선생님의 아내분과 저는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생님과 아내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마 잘 도망치셨던 것 같습니다. 사관들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도 그냥 앞만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산 밑 차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산길을 따라 쭉 내려갔고 하나 둘 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보자 마음이 놓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탈출한 저는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최대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걷다가 선생님이 전날 주신 3만 원으로 여관방을 잡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납치된 곳에서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무서움과 허무함 등등 여러 감정이 겹쳤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도망치면 일단 잠잘 곳이 중요하니까 어디든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쉼터에 들어가던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여관 아저씨가 알려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의 2시간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얘기하면서도 이걸 믿어줄까?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사가 될까 싶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한참 동안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세세하게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처럼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껏 걸리지 않고 운영이 되는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날이 오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쉼터에 들어가서 다행히 의식주는 해결을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부모님도 찾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쉼터가 마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쉼터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그 기관이 많지도 않았고 시설이 분명하게 자리 잡지 않을 때였거든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분들도 계셨고 시설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못 있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숙식 해결해주는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직원 모집 전단지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공장은 평범한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20살, 21살이 대부분이었고 저 같은 고등학생도 몇 있었고 아주머니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 또래를 그렇게 많이 봤던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도 엄청 힘들고 야근도 많아서 일 끝나면 들어가서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방 쓰는 형이랑 얘기 몇 마디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있었다가 보호기간 끝나서 나왔고 곧장 공장 들어와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형이 일만 하기에도 힘든데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형, 무슨 공부해? 검정고시 보려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검정고시라도 봐야지. 검정고시?
너 검정고시 몰라? 이게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거야. 너도 같이 공부할래? 그냥 형 따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도 못 나왔으니 그런 거라도 해야 했죠. 형은 제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 합격했고 형이 가지고 있던 참고서 저한테 다 줬습니다.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 보려면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형은 고아원에서 도움받아서 주민번호가 있었고 신분증도 있어서 시험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건가? 검정고시도 못 보나 하던 차에 형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갔고 고아원에서 제 사정 다 듣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랑 동사무소 직원분이랑 그때 발로 뛰며 알아봐 주신 덕에 저는 신분증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월급을 다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통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분증 나오고 형이 도와줘서 은행에서 통장도 처음 만들고 가지고 있던 현금들도 다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9살 가을쯤에 같이 검정고시 본 형이 공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힘들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본다고 했죠. 그런 게 있을까 했지만 형은 기어코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멋진 정장을 입고 차까지 끌고 저를 찾아왔더랬죠. 준영아, 형이랑 같이 일해볼래? 형, 무슨 일 하는데요? 그냥 별거 없어. 요즘 좋은 화장품들 많잖아. 그거 파는 거야. 누구한테요? 그건 네가 찾아야지. 보통 아주머니들한테 많이 파는데 지역, 나이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팔면 돼. 제가 팔 수 있을까요? 형이랑 같이 해보자.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형의 말에 홀려버렸고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형이 하는 일은 화장품 방문 판매였고 다단계였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고 경험해 본 게 없으니 그런 거에 쉽게 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이 멋지게 양복 입고 차도 샀다니까 믿고 따랐던 거죠. 결국엔 형도 다 빚이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나가서 월세방 하나 얻고 일 시작했는데 반년 만에 집에 화장품만 쌓였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쓰지도 않고 모아두었던 돈 대부분을 날렸고요. 이쯤 되니까 제 인생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가방끈 짧으면 다들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고 무시하는구나 알게 되었고요. 일단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니까 살던 곳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야간에 운영하는 학원이 몇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수생들도 있는 것 같았고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등록번호도 없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동사무소 직원분도 생각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셨던 경찰분들도 생각나고 수도원에서 만난 선생님도 생각났었죠. 제가 경찰이나 선생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구급 공무원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21살의 나이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시원 알아보고 학원 알아보는 것부터 학원 등록하고 핸드폰도 사고 교재도 사고 그러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무원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초적인 지식부터 부족했던지라 남들보다 배로 공부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가장 중요한 고시원 월세, 학원비부터 처음부터 해결해야 했던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고시원 사장님께서 총무로 일하면서 반값을 빼준다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월세값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총무로 일하는 게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원 가는 시간엔 사장님이 계셨기에 근무 시간도 딱 좋았죠. 주말 중 하루는 사장님이 계속 계셔서 쉬는 날도 나름 잘 지켜진 편이었고요. 학원 다니고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방에서 공부하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루한 제 일상에 한 줄기 햇살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시원 옆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여자분이었죠.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맨날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일이니까 당연했을지 몰라도 매일 시든 식물처럼 힘없는 고시원 사람들을 보는 제 입장에선 그분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삼각김밥 드세요? 그런 그녀가 처음 제게 말을 걸었을 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 네. 매일 이런 걸 식사로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다음엔 도시락 드셔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고 매출을 올리려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쓸데없는 말에도 설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여자를 만났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럴 주제도 안 되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이긴 했죠. 저는 별 볼 일 없는 고시생에 집안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가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녀를 먼발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만 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나 긴 대화는 나누기 어려웠죠. 그때 저는 연애를 할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더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이제 여기 그만둬요. 네? 왜요? 학교 시간표 잘못 짜서 알바 시간이랑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대학생이었던 그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아한다며 고백하기엔 저는 너무 보잘것없었고 그분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었죠.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분이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안 봐도 괜찮겠어요? 네? 저 이제 편의점 그만두면 못 보는데 그래도 괜찮냐고요.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같은 마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안 괜찮아요. 우리 편의점 말고 밖에서 만나요. 조심스러우면서도 풋풋한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그분을 한순간에 못 보게 된다니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게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거였죠. 왜 고백 안 해요? 나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 좋아해요. 그런데 왜 사귀자고 안 해요? 그게 순수하고 예쁜 그분은 저처럼 어두운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전에 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그분이 저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납치를 당했던 것부터 수도원에 갇혔던 것, 탈출해서 공장에서 일한 것, 다단계 회사에서 돈을 날리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는 것까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따분해하지 않고 맑은 눈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얘기를 다 끝내니 그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고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주 씨한테 욕심을 부리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그건 이거랑 다르죠. 준영 씨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지금의 준영 씨가 좋은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준영 씨가 좋아요.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재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힘으로 연고도 없는 여기 올라와서 학비를 벌어야 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요. 준영 씨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멋진 준영 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아닌가요? 저는 이 과정을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영화에서도 이렇게 멋진 고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당찬 고백이 또 있을까요? 그 용기에 또 한 번 반하게 된 저는 그분과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2주가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샌드위치를 사서 독서실에 가져다 주었고, 제가 시험 보러 가는 날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2주가 따뜻한 차와 초콜릿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노력과 다르게 제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애를 하니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서 더 시험에 소홀했겠죠. 그리고 또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던 때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방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죠. 잘 됐지 뭐. 거기 오래돼서 상태가 영 별로였거든. 곧 면접 결과 나오니까 결과 보고 회사 근처에 방 얻어야겠다. 우리 같이 살까? 뭐? 진짜? 정말이야? 오빠 괜찮겠어? 공부하는데 방해될 것 같은데. 나 그만하려고. 벌써 3년을 넘게 했는데 이 정도면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직장 다닐까 해. 모든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또 떨어졌고 여자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타이밍 좋게 집을 빼야 했고요. 그냥 지금이 그만두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자친구는 면접 본 회사에 합격을 했고 저희는 회사 근처에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닌다면서 공장이 웬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야간에 공장 관리하는 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어서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여겨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저는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이 살고 있었으니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결혼식도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부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같이 살고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제대로 프로포즈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조촐하고 어색하지만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반지랑 꽃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도 여자친구는 고맙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오빠, 우리 그냥 결혼식 하지 말까? 뭐?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상관없지 뭐.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부를 가족들도 없고 우리끼리만 기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돈으로 차라리 신혼여행 좋은 곳으로 가자. 아니면 좋은 집 갈 거 대비해서 저금해도 좋고. 솔직히 여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을 텐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 많이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웨딩 화보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저희는 정말 부부가 되었죠. 사실 자녀 계획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 후 1년 지나고 저희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갑자기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도 잠시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죠. 임신 중기가 되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외벌이로 일했지만 형편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를 돌까지 키웠을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당당한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욕심일 거라 여겼죠. 거의 4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도 합격 못했는데 제가 아내와 아이에게 짐이 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빠, 그냥 공부해. 어? 어? 공부 다시 하고 싶잖아. 며칠 전부터 퇴근하면 책장 뒤적이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이제 회사 복직할 거야. 그럼 오빠 회사 그만두고 공부해. 제게 다시 기회를 주고 저를 믿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중 저는 시험 딱 1년 남겨두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는 복직을 했고요. 저는 낮에는 아이를 보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붙을 수 있을까 걱정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붙잡고 잠 덜 자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저는 4년을 해도 못 붙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내랑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1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로 둘 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족한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집안일까지 많은 것들로 소가리를 했더랬죠. 아내에게 항상 당당하지 못했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합격 발표되고 정말 오랜만에 아내랑 아이랑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소소했지만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집에서 많이 멀지 않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출근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가서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일하게 될 직장의 외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벽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전단, 동네 축제 전단 등이 있는데 그 옆에 낡은 종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었는데 실종 아동들을 찾는 벽보였습니다. 순간 심장 한쪽이 저렸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어 그 오래된 종이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5장쯤 넘겼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영, 제 이름이었습니다. 실종된 나이 10살. 제가 납치되었을 때의 나이였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이름이고 흔한 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초록색 잠바에 청바지를 입었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것. 희미하지만 초록색 상의를 입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왼쪽 뺨에 있는 작은 점. 분명했습니다. 이 전단은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한 건지, 이게 정말 내가 맞는 건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제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단에 있는 사진이 흑백에다가 흐릿했지만 저인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첫 출근이었는데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단을 품에 꼭 안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전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누구시죠? 전단지를 봤는데 아이를 찾고 계신다고. 김준영. 네, 그런데요? 제가 김준영인데요. 제가 그 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 닫은 동사무소 앞에서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단 속의 아이가 아니라던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한다던가 하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던 그때였습니다. 준영이니? 떨리는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였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엄마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그분은 제 엄마였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동시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옆엔 아빠도 있었고
저와 똑 닮은 형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찾게 되었는지 너무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런 기적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눌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그냥 나가서 놀으라고 할 걸 그랬나 싶고, 그럼 형을 안 따라갔을까 생각도 되고, 왜 마지막 대화가 고작 혼내는 거였는지 후회도 되고, 내가 너를 찾으려 얼마나 애썼는데. 참 다행이다, 다행이야.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그날 혼내서 미안해. 나가지 말라고 한 것도 미안하고, 너 혼자 두고 나간 것도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해, 준영아.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저 엄마랑 아빠랑 형 얼굴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까먹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흐려졌어요. 떠올려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다시는 안 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절대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날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이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기억이 형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그렇게 되고 몇 년 지난 후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전화번호는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연락이 올까봐 기다렸다면서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만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내와 제 아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반갑게 새 식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가족을 찾게 되어서 참 신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 같습니다. 인생에 겪어야 하는 고비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저는 그 고비를 지금까지 몰아서 겪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완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고 아픔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한 우리 가족들, 앞으로는 상처 많은 마음 서로 치유해주며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저로 인해 느낀 아픔을 앞으로 저로 인해 웃을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